목에서 쇠맛이 날 때까지, 귀에서 피가 날 때까지 탈탈탈 털어드립니다. 뉴스 투머치 토커 세 분이에요. 최선호 SBS 논설위원,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 김준일 사평론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 얘기부터 해볼게요. 어제 있었던 저 선관위 국정조사. 원래 일을 하는 데가 맞냐 아니냐 네. 뭐 이런 얘기 있었는데 오전에 다들 안 나왔어요. 비상임위원들이. 네. 예, 그리고 여야 모두 질타하니까 오후에 일부 나왔던데. 네네네. 이거 왜 안 나왔다는 거예요, 최선호 위원? 그러니까 뭐 취재진. 공개적으로 네. 설명하는 거는 뭐 비상임 위원들 같은 경우에 비상근이죠. 비상근 네. 위원들 같은 경우에 판사나 교수, 뭐 변호사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네. 제일 문제가 되는 서울시 선관위원장도 서울중앙지법원장이 네. 맡고 있고, 송파 선관위원장은 또 동부지법 수석 부장판사가 네. 맡고 있죠. 뭐 이런 식이기 때문에 뭐 재판 준비한다. 그리고 뭐 원래 이제 출석 통보라는 게 일주일 전에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결의가 늦었어요, 국회에서. 그래서 전날 합의해서 보냈기 때문에 뭐 늦게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사태의 심각성이나 엄중함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 것 같고, 제 생각에는 결국에는 약간의 기관 간의 어떤 기싸움 이런 걸 여전히 하던 관성이 남았던 게 아닌가. 지금 상황에서, 왜냐하면 원래 노태학 선관위원장도 원래 바뀌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예. 근데 이게 대법관 뭐 이게 바뀌고 이런 것들이 늦어지면서 지금 눌러앉아 있는 사람들 많거든요. 이런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어떤 예. 뭐랄까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질타는 잘 알고 있는데 예. 기관 간의 어떤 기싸움 이런 관성이 남아서 결국 벌어졌던 일 아닌가 싶고, 결국 혼나고 다 나왔죠. 다 오후에 뭐 7명 중에 5명이 나왔고, 예. 문제 전 서울시 선관위원장 또 송파 전 선관위원장 다 나왔습니다. 결국에는. 김준일 평론가 어제 보면서 야 이건 진짜 이해가 안 가더라. 저 팔이 돼 이런 장면이 있었을까요? 아니 뭐 노태학 전 선관위원장이 이게 부부 동반 출장이 관행대로 뭐 한 거다 예.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관행대로 그렇게 하나요?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뭐 그런 경우가 있는데 자기 배우자의 비용을 자기가 내면서 가는 경우도 좀 있어요. 그건 뭐 본인이 예, 돈 내는 예. 거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숙소는 정해져 있고, 그러니까 예. 나머지는, 그런데 이거는 그러니까 선관위가 쉽게 얘기하면 본인들도 출장 많이 가니까 예. 뭐 먼저 노태학 위원장이 먼저 내가 야 우리 부부 좀 가게 해줘 이렇게 했겠어요. 예. 그러니까 먼저 이제 구워 삶은 거죠. 한번 다녀오시면은 자기들도 편하게 갈 수 있는 거야 이제. 예. 물들여야지, 빨리 예. 물들여야지. 코를 끼는 거지 그냥. 예, 거기에 그러니까 뭐 도끼 이제 기둥 썩는 줄 모르고 예, 이렇게 뭐 했던 것 같고, 지금 오히려 뭐 이제 정부가 지원을 더 해줘야 된다 뭐 예.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이제 우려하시는 분들의 목소리가 뭐가 있냐면은,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세월호 참사에 있은 다음에 해경을 해체했잖아요. 그 다음에 해경 조직이 더 비대해졌어요 나중에. 그러니까 우리가 인력과 장비가 부족해서 이렇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예. 이게 선관위가 개혁 방향을 잘 잡아야 되는데 예. 잘못하면 선관위가 우리가 부족해서 그렇다라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면서 이게 더 비대해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좀 우려들이 좀 초반에 좀 보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아니 저 부부 동반 해외 출장에 대해서 위원장이 제가 먼저 요구한 바는 없어요. 지금까지 전부 그렇게 해왔고 아무런 이의를 제기한 바 없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 얘기는 본인 전임자들도 그렇게 다녀왔다는 네. 얘기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면 네. 기관장이잖아요. 네. 총리가 해외 나갈 때 부인이 따라가나? 아, 그게요? 나라 대법원장이 가나? 네. 뭐 대법원장 장관- 가요. 대법원장 가고. 대법원장 갈 때 부인이 네. 대법관 돈 내줘요? 가게도 있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제부터. 좀 전에 이제 우리 진짜 돈 내줘요? 다른 그래서 기관들도?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김준일 평론가 좀 전에 이제 그 얘기를 했는데 조금 좀 내부 사실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첫째, 우선 선관위원장은 5부 요인이에요. 네. 대통령, 대법원장, 국회의장, 헌법재판소장, 그리고 선관위원장 5부 요인이야. 네. 5부 요인은요 해외 출장 예산이 따로 책정됩니다. 그러니까 선관위 고위 간부들은 간부나 고위 간부들은 선관위 일반 출장 예산이 책정돼요. 근데 이분은 선관위 간부가 아니고 5부 요인이기 때문에 예. 별도의 국가 차원에서 예산이 책정되고, 예. 이게 는 배우자 동반이 거기에 가능하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진짜요? 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5부 요인의 한 사람은 대통령도 영부인 데리고 나가고, 예. 그다음 대법원장이라든가 국회의장도 잘 보면 부인 데리고 나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안 데리고 나갈 수도 있지만 데리고 나가도 됩니다. 규정상 그렇게 돼 있어요. 예. 이게 5부 요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좀 전에 뭐 밑에 간부들이 갔다 오십시오. 예. 그래야지 우리가 갑니다. 이거는 좀 아니었고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됐어요. 그때 2023년도에 제가 바로 그 특종 기사를 썼죠. 그 선관위 총장하고 차장이 둘 다 자기 자녀 특혜 채용을 시켰고 예. 그다음에 보안이 형편없어 갖고 뚫렸는데 예. 국정원 보안장관도 거부했다. 이게 이제 기사를 써가지고 난리가 나서 그때 그 사무총장 차장이 일거에 다 이제 뭐 사퇴하고 국정원 아니 감사원 감사 예, 60명을 받는 예. 사태가 났잖아요. 그때 위원장이 바로 지금 노태학 예. 위원장이고 노태학 위원장은 당시 사퇴 요구를 그때도 받았습니다. 예. 근데 뭐 선관위 개혁을 완수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남겠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감사받고 비상 상황이잖아요. 그 선관위가 예. 이 상황에서 3년 연속 계속 출장을 간 거예요. 왜 갔느냐? 그때 다른 밑에 간부들은 안 갔습니다. 예. 다른 간부들이 지금 다 시국이 이렇고 특히 우리 선관위 이러는데 가지 말자. 이제 이렇게 돼서 고위 간부들은 안 갔어요. 예. 그런데 이분은 그 고위 간부들은 왜 안 갔느냐? 저 예산이 그렇게 딱 자기들이 책정돼 있으니까 이거 쓰지 말자. 예. 이 예산은 그리고 밑에 실무 꼭 출장 가야 되는 직원들용으로 돌리자. 이렇게 했어. 그런데 이 위원장은 아까 말한 오부 요인이기 때문에 예산 항목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갔어요? 터치를 일단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위원장의 상식을 가진 분이면 자기 밑에 부하들이 다 안 간단 말이야. 그럼 자기도 안 가야지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본인은 떡하고 간 거야. 왜? 밑에 사람들은 터치를 못 해요. 그 부분은. 왜냐면 예산이 별도로 책정돼 있고 또 제일 상급자니까 뭐 가시지 않나야 되겠습니다. 이런 말을 못 하잖아요. 못 하는 사실은 갔어야 된다고 봐요. 근데 이제 눈치는 줬겠지. 왜냐면 우리 다 안 갑니다. 알아요.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이 노태학 이분이 크게 잘못한 거다. 8천만 원에서 1억 원씩 들여가지고 3년을 다 간 거예요. 제가 그래서 지금 선관위 고위 관계자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노 위원장한테 저희가 뭐라고 할 수가 없었다. 예산이 자체가 따로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선관위에서 할 수가 없었고 둘째 솔직히 말해서 저희 상황이 그런데도 외국 나가는 것만큼은 정말 좋아하시더라. 이렇습니다. 네, 이게 제가 다 취재를 한 것인데 그러면은 네. 예산 전형에 불법성 문제는 없는 거고 예산 책정이 돼 있으니까 이게 좀 심각해요. 다만 정치적으로 굉장히 좀 말도 안 되는 거죠. 부적절하다는 아니 말씀이시구나. 그때 자기도 사퇴할 만큼 책임이 크다는 걸 통감한다고 자기도 그랬어요. 아니 그런 사람이 지금 누가 봐도 아무런 의미도 없는 다 가서 솔직히 뭐 스웨덴 어디 가서 다 뭐 오후에는 버킷리스트 채우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지금 가가지고 네 진짜 기가 막힙니다. 아니 어제 국회에서 외유성 출장 지적했더니 노태학 전 위원장이 이랬대요. 뉴질랜드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 참정권이 세계 최초로 도입되었고 그러면 가서 부인한테 여기가 여성 참정권이 최초로 도입된 나라야. 어때? 뭐 이런 거 했다는 거잖아. 그뿐 아니고요. 그뿐 아니고 선관위는 양당 당직자들까지 보내줍니다. 네, 그런데 거기서 지금 말하는 명목이 그런 거야. 뉴질랜드에 우리 최초 공관이 들었었다. 이런 거 갖고 갑니다. 네. 기가 막혀요.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전당대회 얘기를 좀 해볼게요. 아니 일단은 요거부터 최선호 의원. 정청래 대표 나와요. 이번 주 오늘 내일 원래 이제 오늘 사퇴하고 오늘 최고위에서 그 이제 전준이라 그러죠.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관련해서 의결을 해서 모레 당무위로 넘기거든요. 이제 그러면은 원래 그게 확정이 되면 사퇴를 하는 겁니다. 그 전준이가 뜨면 그때 대표가 이제 사퇴를 하고 자기 이제 연임 도전한다라고 밝히기 때문에 오늘 아침 회의를 보고 이 전준이 구성이 마무리가 되면 아마 회의 끝나고 바로 할 거고. 근데 지금 들리는 얘기는 그게 인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지체되기 때문에 결국 모레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아니면 모레 공식할 것 같은데 지금 공식 선언만 안 했지 이미 거죠? 다 나온 거 아닙니까? 저는 저 월요일에 그 딴지 게시판에 썼던 거 있잖아요. 정청래입니다. 보안 수사권은 티끌만큼도 남겨서는 안 됩니다. 동의하시면 1번. 이게 저는 지지층에 보내는 사실상의 출마 선언문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공식 선언은 이제 절차적인 문제일 뿐이고 이미 레이스는 시작됐다고 봐야죠. 대통령 들으라는 얘기도 아니고. 아니 근데 김준일 평론가. 지금 정청래 대표 또 호남 갔거든요. 자주 가요 호남을. 왜냐면 지방선거 때도 거의 사실은 호남을 이기는 데에도 불구하고 수도권부터 호남에 집중했잖아요. 근데 지금 또 호남 갔다는 거예요. 근데 호남에 공을 들인 게 하루 이틀은 아니에요. 호남 발전 특위도 만들어가지고 그거 활동하면서도 계속 호남을 갔고 뭐 그거는 아시겠지만은 민주당의 권리당원의 30%가 호남에 있기 때문에 여기가 승부처라고 보는 거고 또 하나는 이번에 이제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호남의 민심이 좀 심상치 않아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에 대한 비토 정서가 쉽게 얘기를 하면은 이상한 사람들 공천했다. 범죄자 공천했다. 막 이렇게 뭐 그래서 자기의 사욕을 좀 채우기 위해서 공천했다. 뭐 이렇게 해서 그때 이제 워크숍인가 뭐 그때 했을 때 막
집회 열고 막 상여 나왔어요. 네, 정청래 상여. 상여. 정청래 상여. 정청래 상여가 막 나올 정도로 이제 안 좋고 게다가 지금 앞서서 지금 그 김민석 총리랑 송영길 대표가 송영길 의원이 한번 호남에서 같이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호남의 표심을 좀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고 송영길 의원은 또 게다가 전남 고흥이 예, 맞아요, 고향이고 맞아요. 뭐 이런 것들을 다 감안했을 때는 호남만이 살 길이다. 네. 호남을 잡아야 된다라고 좀 강하게. 그래서 양축인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김어준, 딴지일보로 위시한 김어준에서 강성당원을 잡고 한 축은 호남을 잡고 이래서 이제 전당대회를 승부를 보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또 한 축이 있어요. 네. 송영길 네, 의원. 네, 저 대통령 만났잖아요. 어유 그날 대통령이 바로 네. 그 정청래 근데 보니까 네네. 그날 대통령이 순방 돌아오자마자 네, 만난 거예요. 그날 만찬이 네, 송영길. 저 송영길 의원이랑 네. 만찬이면 네. 되게 대통령 입장에서 중요한 모임이라고 저 식사 자리라고 본 거 아니에요? 그냥 뭐 당연하죠. 페퍼 풀라온 건 그날 아닐 거고. 돌아오면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 무슨 얘기나 어때요? 정청래 폴더 인사했잖아요. 폴더 인사. 아, 그때 그날. 대통령 표정 보세요. 그 표정 굉장히 불쾌한 표정이잖아요. 딱 입 다물고 그리고 예. 수고했습니다. 딱 그러고 저는 돌아서면서 오늘 밤에 반드시 우리 송영길 만나가지고 이 정청래는 어떻게든 떨어뜨려야 되겠다. 이 생각이 인간적으로 들지 않았을 수 없지 않았겠나 이런 예. 생각이 들고요. 예. 뭐 나 외롭다 도와달라 뭐 이런 말 했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아, 대통령이 뭐 그런 건 좀 장성철 또 여기 그분이 뭐더라? 그분이 무슨 지금 당 대표 맡고 있잖아요. 장성철 무슨 뉴스 신당인가 뭐. 아, 뭐가 그런데 그렇다 그런데 장성철 그분이 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전언을 했는데 저는 이 송영길 의원을 지금 만났다는 거는 예. 한마디로 정청래만큼은 떨어뜨려야 되고 그러려면 이제 송영길 당신도 나가서 예. 잘 뛰어가지고 본인이 1등하면 예. 본인이 당대표하고 본인이 뭐 3등 한다든지 이 김민석하고는 표 나눠주게 되면 예. 김민석 밀어줘가지고 하여간 정청래만큼은 반드시 안 되게 하자. 예. 저는 이런 식의 얘기가 또 서로가 나눠지지 않았겠냐 이렇게 봅니다. 네. 송영길 대표랑 통화해 보셨죠? 송길 대표랑 자주 통화하는데 이 얘기는 저한테 안 해주더라고요. 네, 오. 정말 배신감을 안 해주더랍니다. 근데 원래 이런 거 얘기 본인이 못해요. 대통령과의 또 얘기니까. 이거는 딴 데서 흘러나온 거예요. 딴 데서 흘러나가 조선일보가 아마 단독 보도한 모양인데 예. 이거 본인이 얘기 못하죠. 그러면 대통령이 또 만나겠어요? 그리고 본인도 지금 나 이거 절대 확인해 줄 수 없다 이러잖아요. 예. 근데 확인해 줄 수 없다는 건 사실 만났다는 걸로 보이죠. 네,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뭐 본인이 흘렸다기보다 어디 다른 데서 나왔던 예, 것 같고 그래서 예. 첫 보도할 때 조선일보는 전당대회 얘기는 전혀 없었다 뭐 이런 식으로 보도했는데 나중에 추가 취재하니까 네. 뭐 그 얘기를 왜 안 전당대회 했겠습니까? 얘기 많이 했을 것 전당대회 얘기 굉장히 많이 한 것 같고 박지원 의원이 이제 이야기하는 거는 그 출마하겠다라는 뜻을 네. 대통령한테 지금 송영길 의원이 밝혔다는 거잖아요. 네. 밝혔고 전당대회 나가서 결선 투표에서 그렇지. 그러니까 김민석 총리하고 협력적인 그렇지. 관계로 네. 이렇게 하다가 결선 투표에서 단일화하는 네. 그런 구상까지 대통령에게 이야기했다라는 걸 지금 박지원 의원이 송영길 의원한테 직접 들었다라면서 네, 네, 이야기를 네, 하고 네. 있거든요. 그래서 전당대회 얘기 많이 했고 네. 적어도 송영길 김민석 연합 네. 협력적인 관계 이런 상황으로 일단 전당대회에 들어가는 반청연합. 예, 네, 이런 반청연합.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민주당 룰이 결선 투표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정청래 앞뒤로 송영길 김민석이 에워싸고 네. 3자 구도로 가다가 그러면 결선 투표 가면 정청래 대표는 뭐 올라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네. 김민석, 송영길 두 사람 중에 하나가 명이 올라가고 올라가는 거기서 거죠. 이제 네. 승부를 본다 이런 구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결선 투표제가 이제 도입이 작년에 됐어요. 이게 예. 처음에 돼서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올라갈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이렇게 예를 들면은 처음에 50% 누가 하나 끝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끝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일단 그래서 비슷하시라서. 2강 1중으로 박지원 의원은 보고 있더라고요. 박지원 의원 중은 누구예요? 김민석? 아니야 저기 송영길. 송영길을 이게 1중으로 보고 이제 2강으로 보는데 결선 투표까지 안 가고 결선 투표 전에 단일화를 직전에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아. 꼭 굳이 가지 않는 거 오히려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결선 투표 가서 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2, 3등이 그러니까 김민석 총리는 어쨌든 서울 출신이잖아요. 예.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출신이고 예. 호남하고 아무런 그게 없어요. 접점이. 예. 물론 이제 호남에서 또 인기도 있고 하지만은 그래서 송영길 의원이 본인이 호남에 그렇죠. 쫙 표를 모으고 바람을 일으키고 뭐 이래서 같이 이제 한 번에 좀 이벤트를 만드는 이런 게 있는데 예. 그거는 송영길 의원이 좀 처졌을 때 이거 만에 뭐 모르죠. 송영길 의원이 바람이 불어가지고 본인이 나오면은 네. 1등하거나 아니면은 김민석 총리보다 더 나오면은 욕심이 안 생기겠습니까? 그러면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어쨌든 네. 대통령은 두 마리 말을
뛰게 해서 그렇죠. 예. 먼저 들어오는 그러니까 정청래만 잡으면 돼. 네. 그 누가 되든. 그다음에 요게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지금 얘기를 우리 김준일 평론가 하셨는데 제가 친명계 그동안 기류를 보면은 예. 송영길 선배 띄워주는 건 고마운데 예. 기본적으로 대통령 마음은 김민석한테 가 있다. 왜냐하면 김민석이 총리를 자기 밑에서 했고 아무래도 편하잖아요. 예. 반대로 송영길은 정치 선배고 옛날에 저 당대표 할 때 한번 또 신세도 졌잖아요. 계양을 양보하고. 예. 그러니까 이게 총리 이런 분이 어쨌든 당대표 되면 부담스럽잖아. 예. 그러니까는 아무래도 김민석이 되는 거를 더 원하고 송영길은 옆에서 좀 도와주는 정도 했으면 좋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예. 그게 기류였는데 예. 직접 대통령이 만났다는 거는 이렇게 해석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는 김민석을 시키고 송영길이 좀 띄워주면 여유 있게 정청래를 이길 수 있겠구나라는 계산이 좀 깔렸을 것 같은데 예. 지금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안 되겠다. 이거는 그냥 송영길도 끝까지 이제 예. 밀어주는 것도 보여줘가지고 최대한 화력을 키워야 되겠다. 예. 이거 찬밥 더운 밥 가릴 때가 아니다. 정청래 대표만 막으면 네, 막으면 된다. 김민석 총리가 제일 좋지만 네. 그게 안 되면 안 되면 송영길도 오케이. 네. 이제 그런 기류도 있겠지만 네, 네. 일단 이른바 친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대체적인 컨센서스는 김민석 그렇죠. 총리한테 가 있는 거는 맞고요. 네. 그러니까 김민석 총리 중심으로 가고 송영길 의원은 뭐 일종의 페이스메이커 같은 그냥 그런 역할이었는데 혹시 경기할 때 페이스메이커가 네. 완주했거나 기록이 얼마인가 관심이 있으세요? 없어요. 관심이 없잖아요. 중간에 빠져 마지막 예, 40 마지막에 킬로 빠지잖아요. 넘어가면서. 네. 지금 현재 상황은 글쎄요. 제 취재로는 그렇습니다. 제 취재로는 김민석을 위한 페이스메이커 정도로 현재로서는 생각하고 있는데 예. 앞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다양한 만남이 가능성들 있더라고요. 뭐 이런 네. 부분들은 지켜보겠죠. 근데 송영길 의원도 네. 민주당의 잠재적 대선 그럼요. 후보급에 들어가는 큰 정신이잖아요. 네. 당대표 인천시장에 다 해봤고. 근데 본인도 대통령한테 뭐 지역구도 양보하고 네. 어떻게 보면 오늘의 이재명 대통령이 만든 1등 공신인데 아니 지금 내가 급이 있지 말이야. 나보고 무슨 또 페이스메이커다가 중간에 아니, 3등하고 그러니까 빠지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페이스메이커 대가가 있잖아요. 외교부 장관. 네, 외교부 장관 지금 뭐 어쨌든 분명히 이번에 뭐 이걸 딜이라고 표현하는지 말아야 되지는 이제 선택의 영역이지만 아니, 정치의 세계는 그런 게 있을 수 당연히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이번에 어쨌든 대통령의 최대 현안인 차기 당 대표를 위해서 송영길 지금 의원이 지금 말한 대로 급이 안 맞는 페이스메이커를 해준다면 예. 당연히 거기에 대한 농공 행사는 치러해줘야죠. 그게 송영길 대표 의원이 정말 좋아하는 게 외교예요. 이번 지금 이 사건이 이 보도가 난 시점에도 미국화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 특히 뭐 영어, 중국어 뭐 하여간 여러 나라 언어도 많이 공부하고 예. 굉장히 외교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본인은 대권주자 행보에 제일 중요한 게 외교 장관이고 외무부 장관이거든요. 외교부 예. 장관. 예. 이번에 그 가능성이 좀 생겼다고 봐야죠. 그 얘기 물어보면 네. 절대 단 한 번도 나는 그 부인한 적이 없어요. 네. 외교부 장관 항상 관심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요, 있고 얘기하는데. 어찌 보면 지금 송영길 송영길 의원은 두 손에 떡 들고 그럼요. 이런 두손 상황입니다. 떡 들. 그러니까 대표 아니면 입각과 장관. 대표를 그렇지. 같이 보고 있는 거고 송영길 의원한테 당신은 페이스메이커야 이렇게 말하지는 그렇죠. 않죠. 근데 이게 뭐냐면 왜 선거 같은 국회의원 선거도 먼저 가서 일주일 먼저 가는 거 뭐 한 달 먼저 간 게 다르잖아요. 예. 지금 김민석 총리가 그 동안에 이제 당내에서 닦아온 것과 네. 송영길 의원이 이제 떠나 있다 다시 돌아오는 그 갭이 있기 때문에 네. 현실적으로 김민석 총리한테 무게가 갈 수밖에 없다. 뭐 이런 네. 차원의 얘기. 그 예. 2017년에 바르셀로나 마라톤에서는 예. 페이스메이커가 우승한 적도 있어요. 케냐 선수가. 만약에 그럴 수 있네요. 그리고 뛰다 보니까 다 없어 뒤에. 그래서 혼자 뛰어서 이제 우승한 적도 있어서 페이스메이커 우승할 수도 있고. 예. 그러니까 송영길 의원은 본인이 외통위원장하고 그 외국어 제2외국어를 여러 개를 네. 해요. 네. 굉장히 능통하고 본인이 외교통으로서 그렇죠. 국제적인 네, 네. 그거 지도자로 굉장히 좋아요. 이미지를 각인하기를 원해요. 네. 그래서 지금 미국 출장도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그때 이제 장도혁 대표 갔을 때도 장도혁보다 훨씬 급이 높은 사람들 내가 만나고 왔어 막 이렇게 이번에도 전당대회를 앞두고 또 이제 간 거예요. 본인의 위상을 좀 외교통으로 딱 자리 잡고 싶은데 거기에 네. 점을 활용점정이 이제 네. 외교부 장관인 거지. 근데 정부에서는 조금 제가 들은 바로는 좀 부담스러워한다. 외교부 직원들은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외교부는 그럴 수 있어. 이게 진짜 이재명 정부가 그나마 이제 잘하는 게 뭐 주가라든지 하나가 이제 외교 쪽을 조금 잘하고 있는데 외교부 장관이 너무 튀는 사람이 오는 게 이게 대통령의 성과를 좀 가리거나 조금 트러블이 생길 수도 가능성이 있지 있지. 않냐라는
않는 우려가 좀 있는데 뭐 어떻게 될지는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 대통령이 찬밥 더운 밥 가릴 때가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그 정도 부담 때문에 예. 그저 송영길이라 투입하는 거를 꺼린다? 저는 아니라고 봐요. 지금 이거는 본인의 향후 임기의 명운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예. 지금 이제는 정말 그야말로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정청래 연임을 저지한다. 예. 이거가 저는 지금 저런 부담을 상쇄하고도 남는다라고 보고요. 한 가지 덧붙이면 2017년도 바르셀로나 올림픽은 없었고요. 2016년도 리우데자네이루 리우데 올림픽? 올림픽입니다. 그 얘기 말씀. 바르셀로나 마라톤이라고. 올림픽은 죄송합니다. 이건 정말 제가 제가 마라톤 예. 직접 뛰시는 분 죄송합니다. 네. 마라톤에 대해서 말이야. 아 나는 올림픽인 줄 알아서 올림픽 마라톤인 줄 알아. 죄송합니다. 네. 마라톤은 김준일이지. 아 그러네요. 네. 실제 뛰었는데.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정청래 대표는 싫을 것 같아요. 송영길 대표 왜냐면 제가 정청래 대표라도 버겁잖아요. 김민석 총리보다는 좀 강성이고. 아니 그 호남에서 호남이고, 힘들잖아. 호남에서 그리고 힘들어져. 토론하면 양쪽에서 공격받고 이러면은 정청래 대표는 굉장히 버거울 것 같긴 하거든요. 네. 송영길 대표가 나오는 게. 그래서 공천 안 주고 싶어서 막 그랬었지. 그러니까 지난번 지난 전당대회 때 네. 정청래 대표가 호남에서 받은 권리당원 득표율이 66%가 넘습니다. 66.5%가 압도적이네. 넘습니다. 과연 이제 이번엔 그렇게 안 나올 것 같거든요. 예. 그거를 50% 밑으로 끌어내릴 수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결국은 2인 삼각처럼 예. 송영길 작년에 의원까지 정청래 생각하는 거죠. 대표가요. 6.3 대선 때도 대선 유세하는데도 예. 호남만 다녔어요. 뒷골목에서 이렇게 하겠다네. 알겠습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김진의 정치쇼 수요일 뉴스터치 3부에서 계속됩니다. 저기 이 얘기 좀 해볼게요. 대통령 지지율이 빠졌어요. 뭐 수치를 말씀 안 드릴게요. 다 읽기 힘드니까. 그제 계속해서 다 아실 거예요. 우리 청취자분들이. 네. 어쨌든 청와대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막 내부적으로 분석할 거 아니에요. 네. 뭐 청와대 탓이냐 여당 탓이냐 또 중도 보수가 빠졌냐 지지층 이탈했냐 여러 가지 분석을 할 텐데 김어준 씨가 우리 저 준일킴 예. 본인의 유튜버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낙연 전 총리가 당대표 시절에 박근혜 사면론을 꺼내서 지지율이 확 빠졌다. 코어 지지층의 특징은 정체성을 부정하는 사람을 바로 버린다. 그러면서 지금 이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빠진 게 코어 지지층이 등을 돌린 것까지는 아닌데 팔짱 끼고 보고 있는 거다. 뭐지? 왜 이재명을 더 선호하지? 뭐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또 친명 유튜버인 이동영 씨는 그런다고 빠지면 그게 코어냐? 나 봐라. 10몇 년째 안 빠지고 있지. 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일단 예. 김어준의 주장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건 안 읽을 수가 없는데 뭐 지난 15일에서 19일 리얼미터가 에너지 경기 신문 의뢰로 무선 ARS 조사 예. 한 거를 보면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예. 전주에 비해서 이제 얼마나 어디가 빠지고 어떤 연령대가 빠졌냐 보면은 제일 많이 지역별로 보면은 제일 많이 빠진 데가 대구 경북에서 9.9% 포인트가 빠졌고 인천 경기 7.6% 포인트, 서울 7.4% 포인트 순으로 대구하고 대구 경북하고 수도권이 많이 빠졌어요. 호남은 아니네. 예. 호남은 덜 빠졌죠 상대적으로. 그리고 연령대별로 보면은 50대에서 9.1% 그리고 20대 6.2, 40대 5.5.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40대 50대가 민주당의 그 핵심 지지층은 맞아요. 그런데 20대에서도 굉장히 많이 빠지고 특히 20대 남성은 지지율이 23%예요. 국정수행 지지율이. 그리고 학생층은 26.6%입니다. 그러니까 20대, 30대가 이번에 선관위 사태와 뭐 등등등의 계기로 지금 확 빠졌다고 보는 게 더 합리적인 가설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구 경북이 많이 빠졌죠. 그러니까 지지층도 빠졌어요. 진보층에서 빠진 거는 얘들은 왜 싸우고 있어 그렇죠. 지금? 집안 싸움. 집안 싸움 나면은 국힘도 옛날에 빠졌잖아요. 그렇죠. 네.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보수,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어쨌든 뭐 갤럽 기준으로는 65% 막 4% 찍고 이러다가 지금 이제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보수가 먼저 빠집니다. 이럴 때는 일반적으로. 그래서 일부 지지층이 코어가 빠졌다라는 거는 맞지만은 이게 원인이다라고 보면 안 돼요. 이거는 검찰 개혁 안 해가지고 대통령 지지율 빠졌다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예요. 오히려 제가 볼 보기에는. 때는 아니 근데 하나 궁금한 거. 김어준 씨가 여론조사 기관 가지고 있잖아요. 꽃인가? 네. 그러면 본인도 여론조사 잘할 거 아니에요. 이 데이터 세부 데이터 보면 알 거잖아. 그 우리 준일킴이랑 비슷한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이 예. 세부 데이터 보면. 우리 준일킴도 주관이 개입된 게 아니고 지금 세부 데이터 보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김어준 씨도 똑똑한 사람이 세부 데이터 보면 알 건데
코어 지지층의 특징은 정체성을 부정하는 사람 바로 버린다. 코어 지지층이 팔짱 끼고 보고 있어. 이 얘기 왜 꺼낸 거라고 보세요 지금? 지금 그 딴지일보 게시판에 제가 이제 가끔 여론 청취를 위해서 예를 들면은 뭐 여기도 들어가고 저기도 뭐 팸코도 들어가고 뭐 다 들어가요. 네. 딴지일보 게시판에 그 뭐 베스트인가 하신가 뭐 가장 있는 거 중에 제일 위에 있는 게 하나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배신감이에요. 그렇지. 우리가 그렇죠. 그냥 떠먹여 줘가지고 대통령 만들어줬더니 우리를 이렇게 홀대 배신하냐? 예, 뭐 이런 류의 글들이 가장 상단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김어준 방송을 보는 사람들의 주된 정서고 김어준이 또 그 지지층의 정서를 자기를 시청층의 정서를 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거는 경고예요. 그러니까 대통령과 청와대에 대한 경고입니다. 너희들 지금 중도 보수 이렇게 끌어들여서 뉴 이재명 뉴팔 그러니까 좀 안 좋은 단어인데 뉴팔이라고 보통 불러요. 뉴 이재명 팔이 그래서 뉴팔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뉴팔이만 챙기고 있고 지금 우리를 이렇게 홀대 이거 너 가만히 이러다가 너 큰일 나 이낙연도 한 번에 골로 갔어 너 우리 골로 보낼 수 있어 이런 경고를 지금 저 김어준이 보낸 거다. 근데 난 이해가 안 가는 게 진영 전체적으로 보면 네. 뉴 이재명이 많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지, 지지층이. 다르죠. 국민의힘도 뉴 국민의힘의 많기를 바랄 아니지, 것 같은데. 아니지, 그게 아니죠. 그럼 진영이 늘어나면 아니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아. 아니, 왜 안 그러냐면 장도혁 대표 입장에서 한동훈 아주 그냥 열광적으로 지지하는 분들 네. 이분들이 지금 국민의힘 거기 지지층 들어와 있으면 네. 그게 본인한테 좋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나 진영 전체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니지. 본인이 얘기하는 본인 거구나. 친청 친노 친문 뭐 이런 쪽 좋아하는 구민주당 원래 지지층 예. 요게 중요하지. 예. 지금 이재명 세력은 중도 보수예요. 그분들이 볼 때는 언제든지 빠져나갈 수 있고 이재명의 어떤 외교나 무슨 친원전이나 이제 이런 거 좋아서 잠깐 들어온 거지. 예. 언제든지 나갈 분들은 오히려 우리 당의 건전한 정체성 수호를 방해하는 자들이다. 예. 이렇게 돼 있고요. 사실은 이번 전당대회가 이런 노선 투쟁하고도 연결이 돼 있어요. 예. 그리고 좀 전에 김준일 변호사 정말 잘 지적했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빠져나간 건 뉴 이재명이에요. 뉴 이재명이 이번 선거 기간 동안에 또 이 예를 들어 뭐 스폭 사태라든가 공소 취소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예. 뉴 이재명이 오히려 빠져나갔지. 오히려 코어 지지층은 여기 있어요. 근데 그 지지가 이재명 지지가 아니고 그냥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의 예. 의미로 남아 있다고요. 나는 뭐 네. 본인들의 말하는 민주당 네, 가치를 그래서 이제 지켜야 지금 된다는 김어준이 거. 경고하는 건 민주당 지지율이 더 빠진다 그 의미가 아니라 전당대회에서 결국 친 이재명 친명 후보가 아니라 예. 친청 후보 정청래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지금. 그래서 그 숫자 그쪽으로 얘기는 갈 이제 거다. 더 안 드리는 게 나을 네.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일종의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주류 전쟁이 벌어지고 그러는 있는 거예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의 주류. 친노 친문으로 이어지는 86세대와 예. 그러니까 이재명이라는 세력이 어떻게 보면 비주류의 그럼요. 도전과 성공의 서사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주류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구주류라고 할 수 있는 것을 대표하는 이제 정청래. 이른바 김어준 정청 이런 흐름들에서 볼 때 예. 가치의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아까 딴지 네. 게시판 얘기했는데 그 베스트 글 중에 보면 저도 보고 이렇게까지 했던 게 실용주의 타령 이렇게 비난을 합니다. 실용주의 타령하지 마라. 네. 이거 이념과 철학도 없는 뭐 이 비방 용어인데 쌈마이 뭐 이렇게 근데 싸구려 정권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 정도로 각을 그 세우고 정도로 있는 한다고요? 그럼요. 그 안에서 진영 내에서 예. 진영 내에서 주류 전쟁이 네. 주류 갈등이 벌어지고 있고 이 싸움이 이번 전당대회에서 아주 드라마틱하게 벌어지기 때문에 지지층 안에서는 상당히 고통스러운 그렇네. 싸움. 야, 근데 어떤 정부든지 간에 보수 정부든지 진보 정부든지 간에 대통령이 진영 넓게 쓰고 실용 얘기하면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닌가?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이념, 나는 이념, 인국 백바지 몰랐는데. 철학도 가치도 없는 쌈마이라는 이게 그건 어떻게 만약에 평시였으면 상관이 없을 거예요 사실. 아. 근데 지금 전당대회를 그렇죠. 앞두고 예. 당의 주도권을 누가 어떤 세력이 가져가느냐 됐기 때문에 지금 날카롭게 날이 서 있고 제가 오늘 그 한겨레 칼럼을 썼는데 예. 이제 제목이 문조 털레유의 기원이에요. 재밌겠다.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이제 비슷한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게 세계관과 세계관의 충돌이에요. 그럼요. 그러니까 한쪽은 민주당을 지켜왔던 그 전통적인 검찰 개혁이 세상 만사 모든 거보다 다 나라가 망해도 검찰 개혁 외치는 이런 분들의 이제 세계관이 있는 거고 하나는 이제 실용주의 이제 중도 보수 뉴 이재명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이 민주당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그 가치관들의 충돌이거든요. 또 하나는 이제 김어준 씨 같은 경우에는 그 유튜브가 동접자가 안 빠져요. 아직도 20만 명이에요. 지금 동접자가. 강구하죠. 그래서 부럽다. 그 매불쇼 최욱의 매불쇼 같은 경우는 휴방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거기는 뭐냐면은 최욱은 재미로 보는 거고 예. 여기는 이제 종교 그러니까 같은 교주를 거지. 네. 중점으로 또 중심으로 두고 이제 종교로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전쟁이 해볼 만하다라고 지금 보는 거고 또 하나는 김어준 씨의 관점에서 보면은 10년 동안 이제 민주당이 어둠의 당대표를 했거든요. 사실상 김어준의 말로 이 당이 움직였던 이런 건데 이번 전당대회에서 만약에 지게 되면은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지게 되면은 그 영향력이 이제 옛날 같지 않게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의 영향력을 유지하고 자리를 지키기 위해 어둠의 당대표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필사적으로 지금 붙을 수밖에 없고 그거를 대통령을 직접 공격하기는 어려우니까 우회적으로 이렇게 우리를 뭐 홀대하면은 너 이낙연장 난다. 이낙연처럼 된다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지금 하면서 지지층 규합하고 이런 상황이에요 네. 지금. 근데 유시민 작가가 먼저 떠나는 게 B라고 그랬잖아요. 네. B가 먼저 떠나서 비난하고 비판한다 그랬는데 네. 지금 먼저 떠난 건 김어준 씨하고 이쪽인데 이 원래 A라고 했던 사람들 아닌가요? 그래서 좀 약간 혼란스러워졌어요 지금 상황이. 아니 네. 근데 이런 희한한 재미있는 조사가 있던데 시사인이 한국리서치하고 조사한 건데 전국 유권자 2,000명 대상으로 해서 인터넷 조사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들의 호감도를 조사했어요. 그러면 이제 100이 제일 호감 있는 거고 0이 제일 비호감이거든요. 김어준 씨 호감도 조사하니까 19점이 나왔어요. 전환길 씨하고 1점 차이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호감이 있다고 느낀 건 아닌 건데, 그러니까 보수 진영에서 당연히 비호감 높겠죠. 국민적으로는 비호감이 굉장히 높은 게 국민 여론조사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말한 대로 그 민주당이 그런 거 신경 씁니까? 예. 그게 아니라 지금 전당대회에 표를 줄 당원들, 강성 지지층 거기만 민주당이 신경을 쓰는데 거기에서는 예. 김어준 씨의 호감도가 훨씬 높을 것이고 충성도도 높기 때문에 예. 이런 게 전혀 이제 신경을 안 쓰죠. 예, 신경을 전혀 안 쓰는데 문제는 뭐냐 여기서 가장 근본적인 이제 우리 정당의 비극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 각자 자기 당 내에 이런 그 하여간 극단적 내지 강성 이런 당원과 지지층만 신경을 쓰는 두 당이 돼버렸다는 거죠. 이 장동혁 대표 똑같잖아요 하는 게. 그래서 왜냐하면 재밌는 게 이제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최선호 의원 부정적으로 많이 나왔어요. 그렇죠.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한 31도, 예. 진보층에서도 32도 정도고. 근데 그게 그래서 이제 대신에 이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 조사가 이제 처음 한 조사잖아요. 네. 처음 한 조사라서 조금 더 쌓이면 시계열적으로 좀 비교가 가능할 것 같은데 궁금했던 게 같은 18이라도 18의 밀도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 밀도라는 면에서 아마 이제 김어준 씨가 가지고 있는 그 호감도를 가진 사람들은 아주 강력하게 가지고 있겠죠. 근데 앞서 뭐 김준일 평론가 이야기했던 그 맥락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김어준 씨가 지난 10년 동안 해왔던 그 과정의 결과가 좁지만 아주 밀도가 높은 그런 형태의 지지층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게 거예요. 여론조사 이제 감정 온도도 있는데 그냥 직접적으로 비호감도를 물어본 것도 있어요. 비호감도가 79%가 나왔어요. 근데 굉장히 재밌는 게 매우 부정적이 69, 약간 부정적이 10이에요. 이게 일반적으로 정규 분포를 그리면은 매우가 10 정도 나오고 그렇지. 약간이 그러네. 한 50이 나와야 돼요. 이게 그래야지 정규 분포를 네. 그리는데 매우 싫어한다라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극단적 그러니까. 비호감이라는 이게 얘기네. 윤석열 정권 때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약간 이랬어요. 그러니까 매우 싫다라는 게 훨씬 많고 약간 싫다가 훨씬 적었거든요. 그러니까 김어준 근데 이게 비교가 이제 전환길 씨예요. 전환길은 비호감도가 80 나오고 김어준은 79 나왔어요. 그러니까 전환길하고 김어준하고 거의 동급으로 국민들은 보고 있다. 심지어는 민주당 지지자라고 한 사람도 64%가 김어준을 부정적으로 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방위적으로 지금 김어준에 대한 비호감도가 퍼진 거는 맞고 김어준 쪽주 제가 전원으로 드는 거는 상당히 약간 위기감을 느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프로그램도 개편도 하고 뭐 이렇게 지금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뭐 매출액 450억 지금 하는 이 김어준 왕국을 450억? 예, 그 1년에? 1년에 450억. 지금 김어준이라든가 이른바 친청계 딴지보랑 합쳐서? 다 합쳐서 그러니까. 다 합쳐서 그리고 예. 지금 굿즈 판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엄청납니다. 야 회사 진짜 기업 그룹이네 그룹. 그렇죠, 그룹이고요. 그다음에 아, 이 알겠습니다. 비교가 재미있는 게 지금 친청계 내지 하여간 이 구민주당 쪽을 옹호하는 유튜버 이제 구독자하고 그다음에 친명계 이재명 대통령 쪽 옹호하는 그 유튜버 비교를 해보면 이 김어준 등 이 친청계 유튜버가 1000만이라는 거 아니에요. 1000만 다 합치면은 다른 뭐 지금 말하는 대로 매부리님 다 가면 그리고 이쪽은 그렇게 못 돼요. 한 몇백만이 떨어져. 유이재명 쪽은. 유이재명 쪽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지금 정청래 대표가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전당대회 전망을 밝게 갖고 있는 이유가 되죠. 네. 저는 여러 번 얘기했지만 만약에 오늘 투표한다. 예. 당장 오늘 내일 투표한다 그러면 정청래 대표 당선될 거라고 봐요. 저는 지금 당장 하면은.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뭐 ABC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김어준 씨가 뭐 코어 지지층 떨어져 나간다 이런 얘기들 하는데 네. 김어준 씨 표현대로 코어 지지층이 지금 팔짱 끼고 본다는 거죠. 등을 안 돌리고. 네. 근데 코어 지지층이 등을 돌릴 수도 있는 네. 김어준 씨 기준으로 하면 네. 그런 일이 발생했어요. 한찬식 그렇죠. 민정수석. 네. 야 보니까 김어준 씨도 이거 되게 비판하더라고요. 이건 그 뭐 친문계에서도 지금 야 이게 뭐 지금 고민정 의원도 비판하고 지금 난리가 난 것 같던데. 아니 근데 이거는 좀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좀 할 필요가 있어요. 네. 한찬식 그 전 검사장은 지금 민정수석은 어? 윤석열 라인이 아니에요. 그냥 검사예요. 뭐 여기에 계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동부지검장 2018년에 했잖아요. 그때 이제 김태우 그 당시 민정수석실 수사관이 그 환경부 블랙리스트가 있다라고 이제 폭로를 해서. 했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동부지검에서 수사를 했고. 실제 수사를 하고 압수수색 해보고 하니까 블랙리스트가 있었고 그래가지고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유죄 나왔잖아요. 실형 살았죠. 네. 예. 그러면 이거를 수사를 안 합니까? 이게 폭로가 됐는데 그럼 덮으면은 그 문재인 정권 나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했잖아요. 그래서 2018년에 했는데 그때 그 형사 6부장으로 주진우 의원이 지금 있었고 네. 주진우 검사가 있었고 근데 2019년에 6월 달에 이제 서울중앙지검장을 하던 윤석열이 검찰총장으로 와요. 예. 그런 다음에 이 수사팀을 다 좌천시킵니다. 전부 다. 동부지검에 뭐 다 지방으로 보내고 다 그러고 심지어는 한찬식은 옷을 벗어요. 그래가지고. 그렇죠. 물론 자기보다 2기수 후배인 윤석열이 검찰총장이 된 것도 있지만은 쉽게 보면은 윤석열한테 피해본 사람이에요. 한찬식은. 나머지는 다 이제 다 좌천되고 날아가고 이런 사람 그러니까 지 할 일을 검사는 지 할 일을 한 거고 근데 이거를 이제 갑자기 검사는 안 된다 그러면은 누구를 씁니까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 문재인 정부 때 이제 검찰 출신 뭐 항상 제가 민정수석을 검찰로 써야 된다는 주장은 아닌데 검찰 출신 아닌 뭐 무능한 사람들도 오고 그러다가 이제 검찰 개혁이 이지경이 됐잖아요. 그러면은 그러면 검찰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을 써가지고 제일 잘 드는 칼로 쓰겠다라는 게 지금 이재명 대통령 얘기잖아요. 근데 나는 죽어도 검찰은 안 돼. 그래서 윤석열이 그때 검찰총장 돼가지고 이들 날리니까 무도하게 정권에 칼을 들이댄 검사들이 날렸어. 윤석열 총장 최고 이러다가 세 달 뒤에 조국 사태 저기 터지니까 윤석열 죽일 놈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게. 그러니까 욕을 먹는 거고요. 네. 그리고 지금 좀 전에 이제 이 한찬식 지금 반대하는 뭐 고민정이니 이런 뭐 친문계열 의원들 뭐 검사라는 건 표면적 이유고 제일 중요한 건 결국 우리 편 쳐갖고 깜빵 보냈잖아. 그거죠. 결과적으로 우리 문재인 정부 장관, 왜냐면 김은경 장관이 문재인 정부 출신 장관 중에서 가장 처음으로 유죄 실형받은 사람이에요. 그거를 결국 이제 결과적으로 만든 게 한찬식 그 수사팀 아니었냐. 예. 그러니까 그게 싫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게 무슨 의미냐면 나아가서는 야 이거 결국 정청래 대표한테 경고 보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이제 결국 친문을 쳤던 그런 사람을 지금 민정수석가 안 쳤다는 거는 언제든지 정청래나 이 친문 친청계 다칠 수 있어. 이런 경고 아니냐. 그게 지금 기분 나쁘다 이런 거예요. 근데 굉장히 지금 말한 대로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그런 잣대입니다. 네. 자, 이 와중에 네. 법무부 장관인 정성호 장관 사의설이 돌아요. 네. 앞서 법사위원인 김영민 의원은 이제 본인은 들은 바 없다라고 네. 이제 얘기하긴 했는데 어쨌든 사의설, 국회 복귀설 뭐 이런 거 돌던데 맞습니까, 요거? 그 지금 정성호 장관이 그러니까 사표를 쓰고 싶다라는 소문을 정성호 장관이 내고 있다는 네, 소문이 맞아요. 돌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몇 번에 걸쳐서 정성호 장관은 이제 그만하고 싶다, 국회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의사표현을 했고 그때마다 대통령이 만류. 붙잡는 과정이 이번이 한 3번째인가 그 정도로 많대요. 꽤 오랫동안 왜냐하면 지난 3월이 굉장히 컸어요. 지난 3월에 이 검찰 개혁 검찰 개혁해서 중수청법하고 중수청법, 공소청법 네. 이 통과될 때 이 과정이 굉장히 그 안에서는 갈등이 컸고 지금 바로 이 갈등. 네. 결과적으로는 뭐 아름다운 것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만은 사실은 그때도 이제 김어준 유시민 네. 밖에서 십자 치고 포화. 안에서는 또 이제 법사위 네. 중심으로 해서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어떻게 보면 지금 검찰 개혁을 주장하는 그 친청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안대로 디테일은 다 그렇게 갔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과정이 정성호 장관은 이렇게 가는 게 옳지 않다.
특히 이제 보안 수사권 문제와 관련해서 되게 이렇게 문제가 많다. 여기에 대해서 근데 자기가 막으려고 하는데 이게 좀 잘 안 되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부담감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내가 하는 만큼 했으니까 이번에 좀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사의를 지속적으로 밝히고 있는데 대통령이 잘 안 받아준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소문을 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제가 그때 바로 그 정도로 나가고 싶어 한다는 그러면 겁니다. 정성호 장관 나가고 싶은 이유는 말은 지금 국회 가서 역할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다던데 국회에서 내가 가서 친명의 구심점이 돼서 좌장 역할을 해서 대통령을 지키겠다 이거보다는 이거 법무부 너무 힘들고 당과 부딪히는 것도 지치고 공소 취소 얘기 나오면 나 부담되고 그래서 빠질라는 목적이 더 큰 거예요 법무부에서. 두 개가 동전의 양면 같은 거겠죠. 그 당에 가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는 것이고 부담스럽고 힘들다라기보다는 누구는 또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만약에 진짜 지금 보안수사권 폐지 전면 폐지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대신에 뭐 요구권 비슷하게 이렇게 하는 걸로 이거를 자기가 장관하는 동안에 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거는 이건 그 자체 그런 잘못을 자기가 역사적으로 죄인이 될 수 있다. 된다. 이런 정도의 네. 확신을 갖고 있는 거 아니냐. 제가 볼 이렇게 때, 해석하는 사람들. 근데 제가 볼 때는 부담이 훨씬 크다고 봅니다. 뭐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아니 벌써 지금 제가 볼 때는 이분 나중에 기소될 지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게 잘 보세요. 본인이 뭐라 그랬어요. 과거 의원 시절에 뭐 신중한 판단 뭐 이러면서 정권 관련 수사 외압 가지 말라 본인이 그랬어요. 그래놓고 지금 본인이 법무부 장관을 뭐라 그랬어요. 저 대장동 일당한테 항소 포기 사실상 끌어낸 게 누구예요? 그게 뭐 차관 법무부 차관이에요? 다 위에 장관이 뭐라 그랬어요? 신중한 판단 그랬잖아요. 지금 정성호 스탠다드에 따라도 본인이 항소 포기 시킨 거예요. 어떻게 보면 외압을 한 거라고요. 벌써 그것부터가 나중에 기소감 딱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황에서 좀 전에 굉장히 잘 말씀하셨는데 지금 정성호 장관 이가 7개 나가서 지금 요게 지금 잇몸이 막 흔들려갖고 임플란트 계속 들어가고 있거든요. 지금 내가 볼 땐 저 있으면 지금 임플란트 개수도 늘어날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본인의 치아 건강을 위해서라도 본인이 지금 이제 안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본인의 그 사법적 부담도 커졌다. 알겠습니다. 네. 자 짧게 장동욱 대표 퇴원 언제 한대요? 김준일 평론가. 진짜 많이 아프대요? 아니 아프니까 있겠죠. 뭐 그걸 의심을 합니까? 의심이 아니고 이제 좀 오래 있었으니 올해 며칠 됐지 들어간지? 올해가 오, 일주일째죠. 네. 7일째. 네. 7일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나올 뭐 때로 된것 몸도 같아요. 마음도 좀 아프다고 그래요. 그때 뭐 네, 과정은 몸도 마음도. 눈에 실핏줄이 터져가지고 이제 건강이 좀 안 좋으니까 병원 가니까 또 이제 뭐 좀 입원하는 게 좋겠다 뭐 이건데 이게 뭐 언제 퇴원할지는 모르겠으나 이게 뭐 얼마나 있겠어요 솔직히 뭐 한 달 있겠어요. 근데 오히려 장동혁 대표가 입원해 있으니까 다들 편안해하더라고요. 지금 국민의힘 분들은 오히려 얼굴 안 보아서 맞아, 좋고 맞아.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다니고 최근에 뭐 이제 선관위 무슨 개혁 토론회 있는데 또 장동혁 당권파 패고 나머지가 다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이제 하는 얘기하고 그래서 뭐 그냥 있어라. 그런 분위기예요. 당에 이상 기류가 전혀 없어. 대표 없는데.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투마치 토크 세 분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